좋다. 자, 지금부터 녹화 들어갑니다. 자, 네. 여기서 지금 보면 인문 독서 이렇게 해서 그는 어떤 사상을 가졌었나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 그 마더텅을 보면 첫 번째는 복합 지문이거든. 근데 내가 복합 네. 지문을 할까 하다가 그냥 요거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이걸 했어. 자, 그럼 네. 보면은 지금 내용을 조금 확대할게. 지금 너 옛날에 이거 풀어봤니? 아니요. 안 풀어봤으면 뭐 괜찮아. 자, 나랑 같이 읽으면서 하면 돼. 이건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하거든. 이 논리 이런 거 나오면.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면 뒤에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 그리고 이 문제 다음에 또 막 그 경상수식 어쩌고 하는 막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 잘 안 하는 편인데 내가 여기서 네. 보여주려고 하는 거 뭐냐면 그냥 읽고 여기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까지, 그러니까 추론까지 해가면서 보는 방식을 알려줄 거야. 네. 알겠지?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았어. 그러면은, 그냥 쭉 내려가서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볼 필요는 있거든? 네. 문제를 보면 여기 지금 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렇게 쑥 봐봐. 그러면 어떤 게 있어? 아, 여기 무슨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지? 그리고 네. 내용 문제지, 내용 문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쓱 볼까? 두 번째도 또 내용 문제지? 네. 그지? 그 다음에 또 보자. 이거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그지? 그리고 직관, 표상, 사유, 내무 묶여 있으니까 요거 풀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내용 문제, 그지? 또 보니까 이건 적용하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니네가 어휘가 하도 부족하니까 항상 어휘가 나와 있지. 요 6번 문제 네.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어휘 문제는 사실 지문 읽어가는 과정에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모자란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어쩔 때는 지문 하나를 통으로 날릴 때도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에 어휘 문제는 시간을 내 가지고 꼭 푸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건 네. 전체 내용을 몰라도 그 A, B, C, D, E 주변의 뭐 문장과 그 앞에 문맥을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풀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네.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있잖아. 이렇게 6번 같은 문제, 이렇게 어휘 문제는 내가 제일 먼저 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얘는 제일 먼저 푸는 걸로 한번 해봐. 알겠지? 네. 여기 배열되어 있는 순서는 사실은 있잖아. 약간 그런 건 있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를 내고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더 세부적인 걸 물어보는 식으로 시험 문제는 구성이 되지만 풀 때는 이렇게 하나씩 풀 수 있는 것들을 풀어버리는 것도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배열하는 것, 그거 있잖아. 그것까지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험지를 내가 전략적으로 해석해가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좀 이따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보면서 이제 이게 내용 문제인지 뭔 문제인지를 보는데, 자, 첫 번째 내가 하나 여기 써줄게요. 자, 첫 번째 시험지를 보면서 있잖아. 그 문제를 받으면 문제 유형을 한번 봐. 문제 유형을 보는데 문제 유형이 엄청 다양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 문제와 그 다음에 형식 문제. 이거 전개 방식 있지. 그 네. 문제랑 그 다음에 어휘. 요렇게 보통 구성이 되거든.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뭐 주제를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OX 문제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응용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 이 응용이 뭐냐 하면 이제 뭐 보기라든가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뭐 감상하세요, 뭐 반응하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문제들이 요 파트에 들어가. 그런데 보기든 감상이든 반응이든 전부 다 그 내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내용 파악하는 거랑 그다음 전개 방식 파악하는 거다. 요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런 애들도
답의 근거는 모두 사실적 사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사실적 사고를 잘 해야 돼. 알겠지? 사실적 사고가 뭐예요? 내용 파악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응. 그러니까 보기 문제를 풀든 감상 문제를 풀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냥 이 판단 근거가 다 사실적 사고예요. 알겠지? 그래서 네. 내용 파악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에 요즘에 추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숨겨진 내용도 좀 생각을 하면서 숨겨진 내용, 여기 추론이라고 하지, 이런 것까지 조금 훈련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능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요 세 유형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응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무슨 신유형 이런 거 있지. 이런 식으로 막 네.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내용 파악을 중심으로 해서 답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네. 우리가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응용되어 나왔을 때 여기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OX를 판단할 것인가 그거를 잡아내는 게 문제를 파악하는 거야. 문제를 분석하는 거고.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애들이 이제 계속 읽으면서 도대체 어디서 뭘 하라는 거야? 이게 뭐지? 뭘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 많지. 그 모의고사 풀다 보면.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머리에 넣고 내가 사실적 사고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추론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공부를 할 때, 문제를 공부할 때, 이렇게 표시할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는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 시간을 정하는데, 그냥 요즘에는 지문이 좀 길고 어려우니까 10분 컷으로 해서 10분에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정해놓고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는데, 채점은 그냥 번호에다가 이거 표시만 하는 거야. 답을 다시 체크하지 말란 말이야. 체크하지 말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푸는데, 이때는 매우 정독을 하고, 그 다음 추론을 해보고, 그 다음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야 돼. 그 다음에 3차 풀이가 뭐냐면, 여기에서 구조도를 그려보고 문제를 내보는 거야. 문제 내기까지 보통 잘 언급을 안 하는데 문제를 내보면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 내기가 좋으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글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네가 이제 과제를 해올 때 항상 요 순서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네. 하나 한 세트 푸는데 달랑 10분이고 채점하고 그다음에 해설서 보면은 거의 뭐 한 30분이면은 이거 하나 다 풀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하루에 하나도 어려울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친구들은 문제집 2권, 3권 푸는데 나는 한 권도 다 못 푸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을 하거든. 문제집 2권, 3권 풀어도 이렇게 1차에서 하고 맞았으니까 다행이다. 틀렸으니까 실수네. 다음에 잘하겠지?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 그 문제 푸는 건 하나도 안 푼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풀어가지고 나중에는 고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수능 독해는 거의 처음이니까 이 방식으로 해서 몸에 익히고 나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알 거야. 그리고 이제 요걸 잘 하게 되면 네가 앞으로 대학을 가서도 또 어디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좋은 직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에 국어가 다 들어가잖아, 그지? 네. 거기도 전부 다 독해가 다 들어가는데 그 독해가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도 네가 대비가 될 거야. 그러니까 국어는 처음 할 때 제대로 길을 잡아 놓으면 평생 써먹어.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지금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한 3, 4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좀 집중적으로 해주고 나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줄게. 네. 음. 어때? 너무 귀찮은 것 같아? 아니요.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지?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초록색으로 바꾸고,
자, 일단 정립, 반정립, 종합. 자, 내가 너 한 번도 안 풀어본 거니까 네가 먼저 한번 쑥 읽어봐. 너 첫 번째 문단만. 다 읽었으면 말해. 다 읽었어? 네. 자, 읽을 때 있지. 정립, 반정립, 종합. 내가 왜 그 소리내서 안 읽어줬냐면 애들이 소리내서 읽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을 읽게 되면 글자를 읽게 돼. 근데 우리나라 말은 글자를 읽으면 내용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정립, 반정립, 종합, 그 다음에 변증법적 논리 구조를 일컫는다. 변증법에 따라 수행한 인물론은 해결이 고민된다. 이 속도로 읽어야 돼. 어떻게 읽었지? 의미 단위로 읽었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야 돼. 자, 마음속으로 속발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속발음 절대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3 내지 4, 5절 단위로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해야 된다. 애들이 꼼꼼하게 읽는다, 열심히 읽는다라고 하면 속으로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읽는 말이다. 이렇게 읽어.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뭐가 중요한 말인지 남아있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읽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잘못된 거. 혹시 네가 줄을 안 끊는다고 했으니까 괜찮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립, 반정식, 종합, 정립, 반정식, 종합. 변증법의 논리 구조를 구별해.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해결이 가능되다. 해결 동그라미 하고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왜 대등한 새 아니래. 이렇게 두 범주가 지금 나 뭐 하고 있니? 나 지금 줄 걷는 게 핵심이야. 내용 파악하는 게 핵심이야. 내용. 근데 지금 나 줄 걷기만 네. 했지, 그지? 네가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겠지? 네. 네 친구들 봐봐. 네 친구들 중에는 어떤 친구도 있냐면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글을 읽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여기에다가 내 표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식화라고 얘기를 하거든. 도식화를 하는데 이 도식화라고 하는 것은 줄긋 그으면서 읽기가 아니야. 이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시하는 거야. 간단 표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읽는다든지 속발음을 해가면서 읽는다든지 이러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 절대로 시간 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용 파악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논리적인 흐름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완전 방해되니까 차라리 줄 긋고 도식화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 싶으면 눈으로만 읽는 것도 연습을 해볼 필요는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네가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얘기해 줄 거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얘기하고 있지?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지?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래? 아까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는 대로? 자, 그만 읽었어. 네. 어. 자, 그래서 읽을 때 어떤 말들이 눈에 쑥쑥 들어와야 돼. 자, 이거 변증법의 논리다. 그지?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 해겔, 이런 철학적 논증, 이런 애들 있지. 그지?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되는 것이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수렴성, 이런 단어들 있잖아. 그지? 네. 그지? 해겔은 넘어서 논증 자체의 존재 방식이다. 이념의 내적 구조. 그 다음에 현실로 드러내는 방식도 변증법. 왜 이렇게 줄이. 현실로 나타낼 때도 변증법적이기 때문에 철학들도 변증법. 이런 애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여야 돼. 글을 읽을 때 또 전부 다 똑같은 포인트로 적혀 있지만 내가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을 때는 중요한 말들이 더 이렇게 돋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입체적으로 글이 보여야 돼.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지? 네. 이건 있잖아. 네가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네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풀고 그 다음에 2번, 3번 계속해서 지문을 들여다볼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되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돼. 그러면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3번, 4번 읽었던 지문인 것처럼 글이 이해될 때 내가 독해력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다 보면 중요한 말들이 더 강조되어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야. 네.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요게 되려면 요 1번, 2번을 잘 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걸 알려줄게요. 지금 내가 독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지? 근데 요거 네.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몰라. 아무리 독서 논술 같은 거 많이 했어요라고 해도 이런 거는 시험용 독해잖아. 이런 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당연히 그냥 막무가내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 그래서 좀 아는 내용이면 잘 맞추고 모르는 내용이면 하나도 모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 모르는 내용일 때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3번째. 내용 문단을 끊어주는 거야.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를 해줘. 이렇게 하면 내용이 더 기억이 잘 되고 훨씬 글의 흐름을 잡기가 쉬워지거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단은 내용 문단으로 크게 2개가 있어. 자, 원래 요 하나 쏙 들어가 있는 이게 형식 문단이야. 형식 문단. 이 형식 문단인데 이 형식 문단에는 원래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 문단에서 중심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내용의 흐름이 변화를 하는데 그거를 표시해 가면서 보면 글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게 돼. 알겠니? 그러면은 한번 네. 해보자. 이거 내가 2개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끊으면 될까? 자, 앞부분에 보세요. 여기는 변증법에 대한 얘기라고 있지. 변증법에 대한 얘기. 물론 여기서 해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지? 그렇지만 여기 지금 그 다음 문장 변증법은 어쩌고 해가지고 특징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변증법에 대한 얘기고 뒤에 부분은 해겔의 변증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의 문단은 2개의 내용 문단으로 끊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내용 문단이 2개로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 따로 이렇게 문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중심 내용을 잡거나 내용을 확인하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끊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내용 들어가 보자. 정립, 반정립, 종합, 자, 변증법. 그러면 여기서 배경 지식을 한번 끄집어내보자. 만약에 변증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면 안 끄집어내도 되는데 나는 변증법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정반합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떠올려줬어. 그리고 이거는 그 논리할 때 나오는 거 맞아. 우리가 뭐 3단 논법, 그 다음에 뭐 귀납법, 연역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추론 방식이야.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 구조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거 내가 아는 말이니까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다음에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해겔만 밑줄 그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있잖아 조금 눈에 조금 보이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변증법에 따라 논증을 수행 요 정도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문장이 완전히 이해가 되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변증법은 대등할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 범주가 자, 그럼 잠깐만 여기서 세 범주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정립, 반정립, 종합이 대등한 위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네. 얘들이 뭐 대등하지 않다. 아니면 뭐 이렇게 대등 X 해도 되고 병렬 아니다. 이렇게 살짝 해주면 되는 거야. 네.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향상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라고 했지. 여기서 좀 말 어렵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 둘이는 대립이고 얘들 둘이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지. 그때 조화로운 통일을 이룬다라는 거야. 그지? 그것을 뭐라고 한다? 수렴적 상향형이라고 한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네.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이해한 거를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를 해줬는데 완전하게 다 이해가 되고 내가 정반합이 뭔지 알고 있으면 굳이 표시 안 해도 됐는데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해한 거를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단순하게 줄 긋고 읽은 게 아니지? 네. 지금 10분 있다가 꺼진다고 하는데 일단 내가 하다가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그리고 네. 수업 내용에 따라 가지고 90분이 완전히 채워질 수도 있을 거고 조금 모자라게 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면항 전가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오버되거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더 많이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변증 해결액에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을 넘어 논증 자체의 존재 방식이다. 그래서 그 해결액에서 변증법, 해결액에는 변증법이 뭐라 그랬냐?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다 그랬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논증의 방식이라는 거는 뭐야? 이제 여기서 네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논증의 방식이라는 게 뭐지? 아, 정반합으로 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그게 네. 아니라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다. 논증 대상 자체가 존재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겠지. 근데 여기에 즉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즉이 나왔을 때는 이 뒷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글쓴이가 일부러 넣은 거니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자, 그래서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란 말 하나 나왔고 이념이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이기에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이념의 내적 구조도 변증법이고 드러내는 방식도 변증법이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이념과 네. 현실을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걸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거 쉽게 설명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쉬워요? 아니요.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요거와 관련되는 거는 이번 시험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문제에 나온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추론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 뭔가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진술이 되기 이전에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하기 이전에 뭘 알고 있는 게 있었겠지? 그지? 그거를 숨겨놓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겔의 변증법, 해겔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해겔은 이념이 있고, 그지? 이걸로 이게 이제 현실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게 내적 구조가 어떻다는 거야? 이것도 변증법. 그지? 현실로 드러날 때도 변증법. 그지? 이렇게 드러날 때도 변증법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는 요 방식에 대한 원리를, 이 두 개에 대한 이 모든 것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도
변증법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철학이다. 그지? 철학 논증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은 이념이 있고 그 이념이 현실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념 자체도 변증법적이고 현실 자체로 이 드러내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고 그래서 이념과 현실의 어떤 관계를 밝힐 때 사용되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이구나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고 이걸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라고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냥 이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갑자기 왜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이 튀어나오나? 이렇게 좀 왜냐면 변증법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념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요 안에 숨겨놓고 우리한테 바로 이 얘기를 하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찾아주면 좋겠지. 근데 이게 네. 사실은 문제를 풀 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문제 풀 때도 이걸 알아먹을 수 있게 하면 훨씬 유리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쉬웠어. 이제 요 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잠깐 중지를 하고 내가 다시 링크를 넣어줄 테니까 다시 들어오자. 그게 훨씬 나을 네. 거야. 중간에 안 끊어지니까.